저는 68세 김순자입니다. 강남 한복판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도심 야경이 펼쳐진 최상층 레스토랑에서 순자는 샤넬 트위드 재킷을 우아하게 걸치고 손목에 까르띠에 시계가 은은하게 빛나는 가운데 천천히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순자는 갈 곳 없는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집 주인 저예요. 짐 싸세요.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바꾼 바로 그날,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순자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대체 20년 동안 순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궁금하시죠?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신다면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순자의 이야기는 그녀가 25살이던 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던 4월, 순자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김태훈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태훈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성실한 남자였고, 순자는 그의 따뜻한 미소에 반해주저 없이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장을 나서며 태훈이 순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순자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 순자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두 사람의 미래는 장밋빛으로만 보였습니다. 이듬해 가을, 순자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민수라는 이름을 지어준 아기는 통통한 볼과 또렷한 눈을 가진 그야말로 옥동자였습니다. 순자는 아기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새벽 수유를 하면서도 기저귀를 갈면서도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태훈 역시 아들을 보며 연신 미소 지었고 퇴근하면 아기를 안고 방방 뛰며 놀아줬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 단란한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매일 저녁 그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5살이 되던 해 겨울, 태훈이 거래처를 다녀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태훈의 차를 들이받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순자가 병원 영안실에 도착했을 때 하얀 천으로 덮인 태훈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천을 들어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요. 하지만 태훈은 대답이 없었고 순자의 무릎에서 힘이 쭉 빠져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살 민수는 엄마 치마폭을 붙잡고 영문도 모른 채 함께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인쇄소는 빚더미 위에 있었고 보험금도 겨우 빚을 갚는데 모두 쓰였습니다. 손에 쥔 건 단칸방 전세 보증금과 통장에 남은 2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31살 미망인이 된 순자는 어린 아들을 안고 막막한 앞날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꼭 너를 잘 키울 거야. 아빠 못 가지. 그날부터 순자의 고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낮에는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했으며 저녁에는 다른 식당에서 홀서빙을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자는 게 고작이었지만 순자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손은 겨울이면 트고 갈라졌고 허리는 점점 굽어갔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상을 타오면 순자는 피곤에 찌든 얼굴에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 최고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렇게 순자는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민수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윗집에 준호라는 청년이 이사를 왔습니다. 부모 없이 혼자 사는 20살 청년은 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어느 날 저녁 준호의 집 앞에 반찬통을 놓아두자 다음 날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순자는 준호의 어깨를 도닥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힘들지? 앞으로 우리 집에서 밥 같이 먹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데. 그날부터 준호는 순자의 또 다른 아들이 되었고 민수와도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수는 순자의 기대대로 명문대에 합격했고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합격 소식을 들으며 처음으로 남편 영정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해냈어요.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세월은 빠르게 흘러 순자는 어느덧 56이 되었고 민수는 31살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민수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 마케팅팀에 입사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입사 소식을 듣고 남편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드디어 해냈어요.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그날 밤 순자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입사 3년 차가 되던 해봄, 민수가 회사 동료인 이미영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은 세련된 여자가 민수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미영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씨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순자는 며느리가 될 여자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깔끔한 외모에 또박또박 야무진 말투, 무엇보다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후다닥 달려가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우며 여러 가지 나물을 무쳤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동안 순자는 미영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미영은 능숙하게 젓가락질을 하며 연신 순자를 칭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저희 엄마 손맛보다 훨씬 좋으세요. 순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민수도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잘 통하는 모습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두 사람을 배웅하며 미영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이 아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혼자 키웠는데 참 착한 아이예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6개월 후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순자는 연한 푸른 빛의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식장에 섰습니다. 아들이 씩씩하게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순자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우리 셋이 같이 살아요. 순자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민수와 미영의 거듭된 권유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는 작았지만 세 식구가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순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차리고 청소며 빨래를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장을 보러 나갔다가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미영이도 퇴근 후 순자를 도와 설거지를 하고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영의 표정에서 미소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정성껏 차린 된장찌개 상을 보며 미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회사에서 회식이 잦아서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요.
며칠 뒤에는 순자가 빨아놓은 미영의 니트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손빨래 해야 하는 건데. 좀 줄어들었네요.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순자는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내가 몰랐네. 다음부턴 조심할게. 하지만 미영은 대답 없이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작은 불편함들이 쌓여갔습니다. 순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으면 미영이 지나가며 슬쩍 한숨을 내쉬었고, 순자가 차린 반찬이 식탁에 오르면 젓가락질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민수는 중간에서 난처해하며 이쪽 저쪽 눈치를 봤지만 결국 아내 편을 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는 방문 틈새로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어머니 눈치 보면서. 민수가 조용히 달랬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우리가 나중에 집 사면 그때.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무릎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순자는 스스로를 점점 더 작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TV 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혼 3년이 흐른 어느 날 순자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31살에 남편을 잃고 혼자 벌어 모은 돈으로 산 이 집. 새벽 시장 일부터 공장 야근까지 37년간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순자는 이 돈으로 산 30평 아파트를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미리 줘야 세금도 아끼고 좋다잖아. 부동산 중개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순자는 민수 부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식탁 위에 아파트 등기권리증과 명예 이전 서류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민수와 미영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이 집 내 명의로 바꾸려고 해. 엄마가 평생 모은 건데 내가 가져야지. 민수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엄마 명의로 두세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이 이제 60인데 언제까지 내 거라고 붙들고 있겠니? 내일 등기소 가자. 그 순간 순자는 놓쳤습니다. 미영의 눈빛이 번쩍 빛나는 걸,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걸 말입니다. 일주일 후 명예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김민수라는 글자가 또렷이 박혔습니다. 순자는 흐뭇한 마음으로 그 서류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다. 잘 살아라. 하지만 변화는 그날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은 미영이 순자가 끓인 된장찌개를 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오늘 회식 있어요. 먼저 나갈게요. 문이 쾅 닫혔고 순자와 민수만 남았습니다. 민수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요. 그 다음 날부터 미영의 태도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순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으면 미영이 지나가며 투덜거렸습니다. 소파에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시면 방석이 눌러요. 순자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 미영이 팔짱을 끼고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김치찌개만 끓이시는데 우리 입맛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영아.
내일은 다른 거 생각해 볼게. 하지만 미영은 돌아서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자기 방에서 나오니 거실에 순자의 옷가지들이 커다란 검정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미영이 냉랭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옷 너무 많아요. 옷장 공간도 없고 안 입으시는 거 좀 정리했어요. 순자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흰색 가디건도 들어 있었고 민수 돌잔치 때 입었던 한복도 있었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건 버리면 안 되는데. 미영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제 이 집 주인 저예요. 어머니, 눈치 좀 챙기세요. 그날 밤 순자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영이가 요즘 너무 힘들대요. 좁은 집에서 시어머니랑 사는 게. 엄마도 이해 좀 해주세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자기 엄마보다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된 여자 편을 드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정타는 일주일 후에 날아왔습니다. 순자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미영이 A4 용지 한 장을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어머니, 여기 한번 보세요.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요양원 입소 안내문. 순자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요즘 좋은 요양원 많아요.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고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어때요? 우린 이제 아기도 가져야 하는데 집이 너무 좁잖아요. 순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집을 아들에게 준 바로 그날부터 미영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순자는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챙겨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뒤돌아보니 미영이 방문 틈으로 씩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꾹 참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친구 말순에게 전화를 걸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아, 나 좀 재워줄 수 있니? 그렇게 순자는 자신이 37년간 피땀 흘려 모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말순의 작은 원룸에서 첫날 밤을 보낸 순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지만 순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나 김순자, 남편 없이도 아들 키워낸 사람이잖아. 주먹을 꽉 쥐었고 턱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그날부터 순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현관 초인종이 따르릉 울렸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자 32살 청년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말순 이모한테 연락받고 달려왔어요. 준호는 순자를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자가 준호의 팔을 토닥이며 웃음 지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나는 안 울어. 이제 뭐라도 해보려고.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이모님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내 요리 솜씨 동네에서 소문났잖아. 장사 한번 해보자. 생선조림 하나만 가지고.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순아, 난 돈도 없고 가게도 없는데. 그때 준호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 탁 놓았습니다. 이모님,
제가 모은 돈 1,000만 원 있어요. 보증금으로 쓰세요. 이모님께서 저 고등학교 때 밥 먹여주신 거 아직도 못 잊었어요. 순자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이틀 후, 세 사람은 낡은 상가 건물 1층 구석에 있는 작은 가게를 찾았습니다. 겨우 10평 남짓한 공간이었고 월세는 50만 원이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준호와 말순이 함께 페인트 칠을 하고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나르며 가게를 꾸몄습니다. 일주일 만에 순잔의 생선조림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개업 첫날 순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싱싱한 고등어와 갈치를 골라 손질하고 무와 양파를 썰고 순자만의 비법 양념장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기다렸지만 정오가 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겨우 한 명이 들어왔지만 가격을 듣고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13,000원? 김밥 천국 가면 8,000원인데 그날 매출은 3만 원이었습니다. 이틀째,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들어오는 손님도 한 번 먹고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비싸다는 이유였습니다. 순자는 밤마다 가격 책정과 재료비, 레시피를 고민하며 양념 비율을 조절했습니다. 간장을 조금 더 넣어보고 설탕을 줄여보고 생강을 더해보며 완벽한 맛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하루 매출은 5만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월세 50만 원, 재료비, 전기세를 계산하면 매달 100만 원씩 적자였습니다. 2달째 접어들자 준호의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습니다. 이러다 준호 돈만 다 날리는 거 아닐까? 어느 날 새벽 순자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생선 손질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순자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월세를 겨우 메웠습니다. 석 달째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야, 이러다 너 쓰러지겠어. 그만둘까?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지만 순자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준호는 퇴근 후 매일 가게로 달려와 홀서빙을 도왔지만 손님은 여전히 뜸했습니다. 넉 달째 되던 어느 날 정오, 순자는 가게 구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50만 원,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색 양복에 금태 안경을 낀 품이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생선 조림 하나 주세요. 순자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성껏 고등어 조림을 끓였습니다. 푹 고아진 무와 생선살이 부드럽게 익어 윤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남자가 젓가락으로 생선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눈이 커졌고 젓가락질이 빨라졌습니다. 국물까지 싹싹 비운 남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여사님, 혹시 저와 같이 동업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순자가 어리둥절해하자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최영수라고 합니다. 작은 식품 유통회사 사장이에요. 이 맛이면 꼭 성공합니다. 최 사장은 그날부터 매일 점심마다 순잔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직원들에게 거래처,
사람들에게 순잔의 생선조림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거기 진짜 엄마 손맛이에요. 꼭 가보세요. 일주일 후부터 손님이 하나 둘르기 시작했고 보름이 지나자 점심시간마다 대기 손님이 생겼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핸드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고 할머니 손맛 찐 맛집이라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남편 영정 사진을 꺼내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포기 안 했어. 이제 시작이야. 순자와 손을 잡은 최 사장은 과연 순자를 위한 귀인일까요? 아님 사기꾼일까요? 순자의 사업은 번창할 수 있을까요? 최 사장의 도움과 손님들의 입소문이 퍼지면서 순잔의 생선조림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손님이 늘어나자 순자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생선을 골랐고 준호는 퇴근 후 홀 서빙을 도왔으며 말수는 설거지와 청소를 맡았습니다. 세 사람은 쉴 틈 없이 바빴지만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어서자 순자는 처음으로 직원을 한 명 뽑았습니다. 21살 대학생 지영이가 주말 아르바이트로 합류했고 가게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수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6시 내 고향 작가 김민지라고 합니다. 할머니 가게가 SNS에서 화제인데 혹시 방송 출연 가능하실까요? 순자는 깜짝 놀라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준호와 말순이 양옆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순자를 설득했습니다. 이모님, 이거 완전 기회예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보름 후 촬영팀이 가게로 왔습니다. 카메라 서너 대가 순자의 손놀림을 따라다녔고 생선을 손질하고 양념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담겼습니다. 리포터가 고등어 조림을 한 입 먹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진짜 할머니 손맛이네요. 국물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서울 반대편에서 심지어 경기도에서까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하루 15시간씩 일했지만 지친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석 달 후 최 사장이 순자를 따로 불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조용한 자리에 마주 앉아 최 사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사님, 이제 프랜차이즈를 시작할 때입니다.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5억 원 준비했어요. 순자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큰 돈을. 저한테 왜 그러세요? 최 사장이 순자의 손을 살짝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사님은 제가 본받고 싶은 진짜 사업가이십니다. 음식에 쏟는 정성은 그 누구보다 훌륭하십니다. 아니, 그보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최 사장의 귓볼이 살짝 붉어졌고 순자도 당황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60 넘은 할망구한테 무슨. 하지만 얼굴에는 어느새 수줍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첫 번째 2호점이 강남에 오픈했습니다. 이어서 분당, 일산, 부천, 인천까지 5개 지점이 차례로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전무이사가 되어 프랜차이즈 운영을 총괄했고 말수는 이사로 승진의 본사 관리를 맡았습니다. 최 사장은 공동대표이자 파트너로서 순자 곁을 지켰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새 지점 오픈식에도 늘 순자 옆자리를 지켰고 순자가 힘들어하면 조용히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듬해 봄 홈쇼핑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잔의 생선조림 간편식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때요? 순자는 석 달 동안 레시피를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냉동해도 맛이 그대로 살아있게,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국물이 자작하게, 생선살이 부드럽게 풀어지게 만드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시제품을 100번도 넘게 만들어 보고 테스트한 끝에 완벽한 맛을 찾아냈습니다. 첫 홈쇼핑 방송이 나가자 10분 만에 5,000개가 완판되었고 재방송에서도 1만 개가 순식간에 동났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우리 엄마 손맛 그대로예요. 이거 진짜 찐 맛집입니다. 할머니 대박 나세요. 2년 후 순자는 64살이 되었고 순잔의 생선조림은 전국 신계지점을 거느린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10층짜리 사옥을 매입했고 최상층 회장실에 순자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걸렸습니다. 대표이사 김순자. 순자는 회장실 가죽 의자에 앉아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순자 회장님, 59세에 쫓겨나 떠돌이 신세가 되셨다가 5년 만에 대기업 회장이 되셨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순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거요. 그리고 날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돈도 좋지만 날 믿어준 사람들이 더 소중해요. 옆에 앉은 최 사장이 순자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와 말순도 양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행복한 날이 찾아왔음에도 순자의 마음 한 구석은 쓸쓸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잘 살고 있겠지.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오늘따라 아들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그리움 때문이겠죠. 순자가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는 동안 민수와 미영의 삶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승진 심사에서 탈락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후배들이 먼저 팀장으로 올라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 소주를 마시며 허공을 바라봤고 미영은 그런 남편을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6개월 후 미영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회사 구조 조정으로 미영이 명단에 올랐고 15년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잘렸습니다. 이미영 대리님, 오늘까지만 출근해 주시면 됩니다. 인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미영은 짐을 챙겨 회사를 나오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생활 수준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샀고 민수는 골프 회원권을 유지했습니다. 카드값이 매달 500만 원씩 나갔지만 두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다시 취직하면 되지 뭐. 미영이 새로 산 명품 구두를 신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구직은 생각보다 어려웠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갚으려고 현금 서비스를 받았고 현금 서비스를 갚으려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빌리고 갚고 또 빌리는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이자는 더욱 쌓여갔습니다. 2억이었던 빚이 어느새 5억으로 불어났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고 집 현관문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경매 개시 통지서라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경매로 넘겼습니다.
7억에 샀던 아파트가 4억 5천에 팔렸고 빚을 갚고 나니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수 가족은 단칸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 삐걱거리는 바닥, 겨우 5평 남짓한 공간에 세 식구가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미영은 싱크대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민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2살이 된 도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도윤이네 집 경매 났대. 아이들의 놀림에 도윤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싸우는 부모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이렇게 됐잖아.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명품이나 사대고. 민수가 맞받아쳤습니다. 도윤은 귀를 막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민수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10,000원을 받으며 밤새 물건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새벽 5시에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뻐근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눈 밑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45살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민수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59세의 떠돌이 신세가 됐다가 5년 만에 대기업 회장이 된 김순자 씨의 감동 스토리입니다. 민수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고급 트위드 재킷을 입고 환하게 웃는 어머니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강남 사옥 앞에서 인터뷰하는 순자, 전국 신계지점을 소개하는 장면, 홈쇼핑에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제품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김순자 회장은 며느리에게 집에서 쫓겨난 뒤 맨손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나운서의 말이 민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편의점 바닥에 앉아 소리 죽여 울었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제가 미쳤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평생 키워준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낸 죄, 아내 편만 든 죄, 어머니가 떠돌이가 되도록 방치한 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새벽 3시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걸지 못했던 번호, 어머니의 전화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날 받아줄까? 민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과연 순자는 자신을 버린 아들을 용서해 줄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의 회사 로비에 민수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초췌한 얼굴에 구겨진 옷을 입고 있었고 미영은 한때 명품으로 치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수한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12살 도윤은 두 사람 사이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로비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약 없으시면 회장님 뵙기 어렵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장님 아들입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30분을 기다린 끝에 순자의 비서가 내려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응접실로 오라고 하십니다.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응접실 문이 열리자 고가의 명품 원피스를 입은 순자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본 순자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벽식의 째깍거림만이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엄마를 쫓아낸 죄,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용서? 지금 와서 용서를 바라. 미영도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어머니 덕분에 살았는데 제가 악마였어요. 하지만 순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영이, 너 지금 돈 필요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마음에 없는 사과는 할 필요도 없다.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순자의 말이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그때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도윤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순자의 굳었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리려고 5년 동안 간직했어요. 순자가 받아든 종이에는 어린아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도윤이가. 순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맞아요. 아빠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 알고 놀려요. 엄마는 매일 울어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할머니 없는 게 제일 무서워요.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도윤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고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도윤이 많이 힘들었구나. 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돈 바라고 온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냥 엄마한테 용서받고 싶었어요. 도윤이가 매일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어서. 민수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영도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산된 눈물인가 싶었지만 점점 오열로 변해갔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지옥 같은 5년 살면서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매일 후회했어요. 어머니 얼굴이 매일 꿈에 나왔어요. 미영의 몸이 바들바들 떨렸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참회의 눈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순자는 긴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순자 옆에 섰습니다. 이모님, 그때를 생각하면 괘씸하지만 도윤이는 죄가 없잖아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도윤이는 죄가 없지. 순자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다들 일어나. 민수와 미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해주겠어. 근데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어. 너희는 너희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 해. 내가 줄 수 있는 건 기회야. 민수, 너는 우리 회사 물류팀에서 일해. 미영이는 격리부 말단부터 시작할 수 있겠니? 월급은 둘 다 250만 원. 그걸로 빚 갚으며 살아.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방학 때마다 할머니 집에 와. 할머니가 맛있는 밥 해줄게. 그리고 민수, 미영이는 명심해라. 돈은 또 모을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끝이란 것을. 순자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고 아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수와 미영도
사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이제 68, 화사한 미소와 함께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능력 있는 회장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남 사옥 회장실 창가에 서서 도심을 내려다보는 순자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순자의 생선조림은 이제 전국 80개 지점, 연 매출 500억을 자랑하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고 홈쇼핑 간편식은 매번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순자의 강남 아파트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16살이 된 도윤이는 사춘기가 오지 않은 건지 할머니 옆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펼쳐놓고 있었고 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은 이제 키도 훌쩍 크고 목소리도 굵어졌지만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순수했습니다. 주방에서는 민수가 아내 미영과 함께 저녁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순자네 생선조림 물류팀 과장으로 승진했고 미영은 격리부 대리가 되어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께 국을 떠드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월급 받았는데 빚 2천만 원 더 갚았어요. 이제 1억만 남았어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미영이도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우리한테 일자리 주시고.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미영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도윤이 설거지를 자청했습니다. 아이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전에 우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민수와 미영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순자와 차를 마셨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긴장이나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쌓인 신뢰가 이들을 다시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순자는 단골 찻집에서 최 사장과 말순을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떠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 사장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보기 좋아요.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수 씨 덕분이죠.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최 사장의 귓볼이 살짝 붉어졌고 말순이 옆에서 키득거렸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편안한 친구로 남아 서로의 삶을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회사 옥상 정원에 홀로 올라갔습니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난간에 기대어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59세에 집에서 쫓겨나 말순의 좁은 원룸에서 잠을 청하던 날 준호와 말순의 도움으로 작은 가게를 열던 날 넉 달 동안 손님 없어 포기 직전까지 갔던 날 그리고 최 사장을 만나 기적처럼 일어선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의 가방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갈게요.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옥상 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40이 된 준호는 회사 전무로서 순자를 든든히 보필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순자 옆에 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모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순자가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준호 말순이 최 사장님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준호야 고맙다. 순자는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준호도 옷소매 끝으로 눈가를 슬쩍 훔쳤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에 불이 켜졌고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가혹하지만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봄이 찾아 온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순자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민수 아빠, 우리 잘 살고 있어요. 하늘에서 늘 지켜봐 주세요. 순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68세 김순자, 한때 며느리에게 버림받아 떠돌이 신세가 됐던 여자는 이제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돈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응원으로 힘을 얻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